본격적으로 제28회 소프트웨어 퀄리티 인사이트 컨퍼런스 시작해 볼 텐데요. 그럼 첫 번째 기조 강연으로 디스커버 클라우드 2021 글로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의 트렌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샌드버드 코리아의 이상희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28회 소프트웨어 퀄리티 인사이트 컨퍼런스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해 주신 오디언스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컨퍼런스의 취지가 디지털 혁신을 앞당기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트렌드를 면밀히 알아보는 데 있다고 해서 제가 경험한 실리콘밸리 혹은 글로벌에서의 클라우드 그리고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사스 관련된 트렌드로 오늘 좀 기조 강연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샌드버드 코리아 한국 법인의 대표를 맡은 이상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히 샌드버드라고 하는 이름이 생소하실 수 있는 오디언스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좀 제가 하고 있는 서비스 소개를 드리고 강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샌드버드는 글로벌에서 활동하고 있는 채팅이나 보이스 비디오 채팅과 관련된 솔루션을 B2B로 제공하고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한국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는 글로벌에서 약 2억 3천만 명의 사용자들이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채팅과 음성 통화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한국에서 시작된 저희 스타트업이 글로벌 6개 지역에 오피스를 갖추고 약 300명의 임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시리즈 A, B, C라고 하는 펀드레이징을 거쳐서 최근 한 1조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소프트뱅크 벤처스, 아이코닉 캐피탈과 같은 벤처 캐피털로부터 약 2,500억 정도의 투자 유치를 한 바 있습니다. 많은 트렌드들을 목도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사실은 주목하고 있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관련 트렌드는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사회적 기능, 즉 소셜 어플리케이션으로 변모하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약 2015년 전만 하더라도 SNS라고 하는 서비스가 사실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어플리케이션으로 각광받았었는데요. 이게 메신저가 사실은 제1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좀 선도하고 있는 트렌드로 2016년부터 바뀌었고 되게 재밌는 부분은 2018년도, 19년도를 넘어서면서부터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메시징 기능들을 더해 일종의 어떤 SNS 서비스화하는 서비스 어떤 트렌드를 발견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트렌드에 맞춰서 모든 앱들이 소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다양한 어떤 리딩 브랜드들이 샌드버드를 이용하고 계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글로벌에서 2019년도, 2020년도 코로나가 가장 사실은 좀 격심하게 몰아쳤던 지난 2년간에 과연 클라우드와 관련된 기반했던 B2B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사스 서비스의 글로벌 관련 트렌드와 투자 환경은 어떻게 변했는지라는 주제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실리콘밸리 산마테오에 본사를 둔 샌드버드의 한국과 아시아 퍼시픽 대표를 맡고 있는데 사실 지난 4년 동안은 미국 본사에서 마케팅 담당 그리고 운영 담당 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되게 많은 이제 스타트업들을 보고 거기 파트너십을 하면서 그 트렌드를 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고요. 오늘 제 경험이 많은 소프트웨어 관련된 담당자분들 혹은 창업자분들께 앞으로의 트렌드를 좀 짐작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단초가 된다면은 저도 굉장히 뜻깊고 좀 의미 있는 오늘 참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글로벌 클라우드의 트렌드를 읽다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크게 3가지의 주제로 꾸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B2B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사스 산업의 사실 기업 가치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많은 벤처 캐피털들이 앞다투어서 사실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들의 기업 가치의 배경과 그다음에 어떤 사업적인 배경들이 있었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면서 많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들이 신규 사업에 뛰어들면서 사실 이 시장이 격전지에 가까울 정도로 경쟁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다양한 부서 혹은 다양한 산업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등장한다든지 다양한 트렌드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약 5가지 정도 메가 트렌드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같이 살펴보면 이 또한 좀 유익한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슬랙이 등장한 이후에 최근에 이제 노션까지 그 제품 주도의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아마 소프트웨어의 중심에서 마케팅이라든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프로덕트 리드 그로스, PLG, 제품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이 제품 주도의 성장을 잘하는 회사들은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지 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클라우드 기반 사스 스타트업의 가치 부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 9일이죠. 클라우드 100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발표됐는데요. 이 클라우드 100이라는 리스트는 포브스가 매년 세일즈포스 벤처스 그리고 베서메러 벤처스랑 같이 협업을 해서 발표를 하는 비상장 클라우드 기반의 B2B 스타트업 중에 기업 가치 상위 100대 기업을 발표를 한 리스트입니다. 매년 이제 이렇게 리스트가 발표되고 있지만 특히 올해 클라우드 100대 기업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떤 지표들이 의미하고 있는 메시지들 때문이죠. 일단 클라우드 100대 기업들 그리고 B2B의 사스 기업들이 훨씬 더 강력해지고 빨라졌다라는 것이 그 메시지를 축약한 어떤 정리한 부분인데요. 그 100대 기업의 기업 가치를 합산한 것이 약 600조, 518빌리언 달러라고 돼 있는데 약 600조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2020년도 100대 기업을 합산한 기업 가치와 비교했을 때 약 2배 가까이 성장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100대 기업 리스트의 기업 가치가 2배 가까이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 시장 참여자들의 굉장히 주목을 이끌어냈었습니다. 또한 사스 기업들은 보통 ARR이라고 하는 Annual Recurring Revenue, 즉 직전 12개월의 어떤 매출을 가지고 그 기업 가치를 가늠해 보는데요. 그 ARR 대비 기업 가치의 멀티플이 약 34배 정도로 이제 과거랑 비교했었을 때 한 150% 이렇게 치솟은 부분이 이거 굉장히 사스와 클라우드 기반 시장이 뜨겁구나라고 좀 사람들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니콘이라고 하는 기업 가치 라운드에 굉장히 주목하실 텐데요. 이 유니콘이라고 하는 기업 가치가 되기까지 약 8.6년이 걸린다고 집계되었는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수치가 약 12.1년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과 21년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그것이 클라우드와 사스 기반의 스타트업들의 기업 가치의 폭증을 가져왔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비단 이런 사스와 클라우드 기반이 소프트웨어들이 각광받고 있는 것들은 포브스에서 발표한 클라우드 100대 기업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Y 컴비네이터라고 굉장히 유명한 스타트업 기술 육성 프로그램이 있죠. 저희 샌드버드도 그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미미박스에 이어서 2번째로 이수를 한 바 있는데요. 그 Y 컴비네이터에서는 매년 기업 가치가 약 1,800억 이상이 되는 Y 컴비네이터 출신 스타트업들을 발표를 하면서 베스트 컴퍼니라고 다루고 있는데요. 그 160개 정도 되는 회사를 살펴보니 약 60%에 가까운 회사들이 순수한 B2B에서는 44%, 그리고 약 핀테크까지를 포함해서는 16%를 좀 더 추가해서 약 60% 가까운 회사들이 클라우드와 B2B 기반의 회사인 걸로 밝혀졌고요. 이 또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 샘플 자체가 결국은 클라우드라든지 사스 기반의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만든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만약에 직전 12개월 ARR이 약 1,000억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한 9배를 해서 1조 정도의 밸류에이션, 즉 유니콘 라운드를 거친 스타트업이라면은 모름지기 약 1,000억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한 것이 의뢰에 좀 받아들여진 정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ARR 대비 기업 가치를 매겨주는 멀티플이 약 23배, 그리고 아까 클라우드 100대 기업에서는 뭐 30배가 넘게 치솟음으로써 굉장히 VC들이 많은 열정을 가지고 이 스타트업들에게 좀 더 매출 대비 앞당겨서 기업 가치를 좀 밸류에이션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에 더 나가서 이제 레드포인트 벤처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스에 투자를 하는 VC인데, 그쪽에 이제 토마스 턴거스라고 하는 굉장히 분석을 기반으로 통찰력 있는 자료를 발표하는 VC에 따르면은 최근에 상장한 사스 클라우드 기반 회사에서는 ARR 대비 멀티플이 약 100에 가까운 회사들도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사스 시장의 굉장히 뜨거운 투자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트렌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면은 이 현상의 이면에 어떤 원인들이 이렇게 과열된 혹은 뜨거운 사스와 클라우드 기반의 시장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더욱 중요하겠죠. 일단 첫 번째는 다변화된 사스의 구매자 페르소나라고 제가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조금 어려운 말이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클라우드 혹은 B2B의 주 구매자들이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가진 CIO 혹은 담당 부서의 임원들이었다면은 이제는 전결권을 가진 담당자 혹은 엔드 유저라고 하는 어떤 개별 이용자들이 이런 소프트웨어 구매에 나섰기 때문에 구매 전체, 소프트웨어 시장 자체가 훨씬 더 저변이 넓어졌다는 것을 일단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좌측부터 제가 레비뉴 옵스, 뭐 세일즈, 마케팅 이런 어떤 분야를 뽑아봤는데, 좌측 세 개 분야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력했었던 사실 사스 시장입니다. 세일즈포스 눈에 익으시죠? 허브스팟이나 슬랙 아마 눈에 익으실 텐데요. 그 외에 굉장히 많은 부서에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라든지 리모트 근무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부서들이 이제 사스의 구매자로 나선 것도 이제 사스 시장 전체의 기업 가치가 높아지게 된 배경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HR 부서 혹은 파이낸스 부서들이 이제 문서로 교류를 하는 전결이라든지 승인 과정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이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 시작했고요. 되게 재밌는 건 이제 많은 임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로그인도 하고 로그아웃을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패스워드 관리, 그다음에 보안 관리, 그다음에 기업의 중요 문서들을 관리하는 IT라든지 세큐리티 관련 부서들의 이제 클라우드 진입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화이트보드 세션을 하면서 아마 스프린트 회의를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익숙할 텐데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리모트라고 하는 근무 환경으로서 돌아가면서 데브 옵스라든지 그런 엔지니어링 자동화를 도와주는 툴들도 굉장히 막강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 5년에서 10년 전의 트렌드가 이제 레비뉴라고 하는 세일즈와 마케팅 조직의 운영 자동화를 도와주는 방향이 사스의 큰 어떤 축이었다면은 지금은 데브옵스 그 외 다양한 부서들이 이용하는 툴로서 그 저변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이제 침체됐던 시장이 너무나 빠르게 회복되면서 이 기회가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사실은 좀 다른 회사들이 투자하는 어떤 VC들의 그 움직임에 뒤처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fear of missing out, 그런 어떤 조급함, 또 사실 시장의 어떤 그 투자 분위기를 이끌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성장 지구력이라고 하는 growth endurance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올해 3월에 이제 베사메로 벤처스 파트너스에서 스테이트 오브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제 연간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등장한 지표인데요. 즉 과거에는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을 비교하는 year over year growth, 즉 성장률만이 중요했다면은 이제는 그 성장률을 작년의 성장률과 올해의 연간 성장률을 비교하는, 즉 얼마나 꾸준히 그 성장의 트렌드를 유지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트렌드로 이제 여겨지고 있고요. 그 트렌드가 사실은 코로나가 막 발발했을 봄에는 살짝 꺾였지만 가을 제일 우측에 있는 이제 연두색 차트를 보면은 그 성장 지속력이 가을쯤에 됐을 때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위기가 크지는 않았구나
라고 판단을 한 부분이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크기가 커졌다, 위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 않다. 그거 외에는 결국은 기업의 어떤 수익성 혹은 체질 개선도 굉장히 주요했다고 뽑고 싶은데요. 제일 아래 보시면은 세일즈와 마케팅 관련한 예산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전체 매출 대비 약 30%로 비약적으로 감소한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기업이 이제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대신에 기존 고객을 사실은 유지시키는 전략으로 굉장히 많이 선회를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사실은 SaaS,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의 밸류에이션을 결정짓는 중요한 매트릭스 중 하나인 넷달러 리텐션이라고 하는 달러 기준의 고객 잔존율이 사실은 유지할 수 있거나 살짝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돈을 더 쓰는 대신에 기존 고객의 경험을 개선시키고 그 기존 고객이 업셀하는 계약으로 자연스럽게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전체 운영 비용이 훨씬 더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시장의 크기, 그리고 위기가 크지 않았다, 그 다음에 체질 개선을 이뤘다는 부분 때문에 사스 기반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스타트업의 가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트렌드를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모든 이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분야의 사스 주역의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좀 다양한 트렌드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버티컬 사스의 성장입니다. 버티컬이라고 하면은 다른 말로는 각 특정 산업 영역을 일컫는 말인데요. 2020년 말 현재 약 31개의 특정 버티컬을 서빙하기 위한 사스 소프트웨어들이 상장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프로코어라고 하는 건설 부문에서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스 툴이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이게 프로코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케이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토스트라고 하는 기업도 이제 상장을 했는데, 이것이 레스토랑의 포인트 오브 세일즈라고 하는 사실 굉장히 전통적으로 여겨진 영역에서 클라우드와 사스 기반으로 전환을 해서 굉장히 성공을 한 스타트업이고요. 그 외에 뭐 자동차 리페어라든지 아니면은 집을 수리하는 영역을 도와주는 서비스 타이탄 등 굉장히 좀 다각화된 버티컬에서 사스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시장의 크기가 굉장히 큰 미국의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최근에 국내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리고 많은 어떤 배치 데모데이 같은 데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등장하는 스타트업을 보면은 국내에서도 이런 산업 영역을 좀 바꿔보겠다고 나서는 사스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스 서비스의 핀테크화라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결제를 한다든지 어떤 은행 계좌를 발급받는다든지, 과거에는 중앙에서 관리를 하는 어떤 금융 기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어떤 핀테크의 펑션들이 그것들이 사스에 붙어서 자체 독립적으로 이제 결제라든지 뭐 지급 관리 기능, 임직원 임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모듈화된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스 회사들이 이제는 자체적으로 이걸 프로세싱 할 수 있도록 모델이 만들어져 있고, 핀테크 업체들도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뱅크 어카운트라는 게 뭐 하나의 예시일 수도 있는데요. 과거에는 뱅크 어카운트를 만든 고객이 관련돼서 와이어링 머니를 하는 지급 관련 어떤 결제 기능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은, 이제는 사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시냅스라든지 그린닷과 같은 이제 서비스에 서브스크립션이 돼 있다면은 그 자체적으로 임시 가상의 뱅크 어카운트를 만들고 뱅크 지점에 가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서비스의 어떤 운영 방식이 바뀐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은행 관련돼서 이제 뱅킹 업무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효율적이고 빠르게 운영되지만, 사실 해외에 좀 살아보셨거나 나가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은행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우리나라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스 서비스의 자체 핀테크화를 도와주는 모듈화된 서비스가 사실은 굉장히 급부상하는 트렌드고, Y 컴비네이터에서도 보면은 핀테크 단일 서비스 카테고리가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한 카테고리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DEI 패러다임이라는 그 툴이 급부상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통적인 인사라고 하는 HR의 영역은 결국 고용, 그 다음에 교육, 채용, 평가, 보상 이 네 가지 영역이 사실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리모트로 이제 원격으로 임직원을 채용하고 같이 근무를 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제 채용하지 않았던 국가라든지 신규 문화권에서 인력 확충을 하면서 우리가 구성원들과의 다이버시티, 에쿼티, 그 다음에 인클루전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부분을 같이 끌어안고 가지 않으면은 예전에는 사실은 연수원에 다 같이 들어가서 동기원들끼리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의 동질적인 문화를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과거의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새로운 뉴놈의 시대에서는 사실 이 다이버시티, 에쿼티, 인클루전이라고 하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팀에서 이를 모니터링하고 그 문화를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쉽게 도와주는 DEI라고 하는 HR의 분야가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한 새로운 사스 분야입니다. 네. 네 번째로는 사용량에 기반한 프라이싱 모델의 등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용량에 기반한 프라이싱 모델을 기존에도 쓰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휴대폰 요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굉장히 우리의 많은 어떤 서비스들의 가격 체계는 티어 베이스 프라이싱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가격을 내게 되면은 약 뭐 한 달에 200분이라든지 아니면 10기가라든지 그런 일정 구간의 사용량을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프라이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tiered based 프라이싱이 이제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usage based 프라이싱으로 바뀌는 것이 메이저 트렌드가 되고 있고요. 이를 사실은 차용해서 굉장히 성공했었던 서비스들을 보면은 데이터독이라든지 스노우플레이크, 최근에 상장된 사실 클라우드 사스 회사들 중에서 기업 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유명한 회사죠. 그리고 기업들의 데이터 파이프라인 엔지니어링을 도와주는 파이브트레인 같은 회사들도 최근에 유즈 베이스 프라이싱을 도입하면서 그 성장이 훨씬 더 가속화됐습니다. 장점은 무엇이냐면은 사실 영업의 현장에 있다 보면은 고객의 가격 저항선 그리고 이 어떤 내가 이 티어의 프라이싱을 구매를 했다가 사용량이 채 미치지 못하고 내 돈을 낭비하면 어쩌지라는 영업 현장의 두려움이 사실상 영업을 성사되지 못하게 만드는 굉장히 큰 두려움인데요. 이 유스 베이스 프라이싱을 도입함으로써 사용한 만큼 돈을 내시고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볼륨에 대해서는 내년에 2월 된다는 것이 영업을 훨씬 더 빠르고 가속화되게 만드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이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 왔었을 때 이거 잠깐 멈추시고 내년에 쓸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고객 입장에서도 사실은 사업이 조금 안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의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영업을 훨씬 더 빠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이탈을 막는 등의 여러 가지 부가 효과가 있어서 각광받는 프라이싱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다음 챕터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게 될 제품 주도 성장에 대한 컨셉인데요. 이제 제품 주도 성장은 이제 제품에 있어서 소비자가 원하는 피드백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자가 경험하는 제품에 녹여내는 것이 단순히 제품을 더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고객을 확보하고 그 고객이 빨리 제품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결제를 하고 그 리뉴얼 계약을 이루는 모든 사업의 과정에서 좋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저기 오픈뷰 파트너스라고 하는 사실 또 이제 실리콘밸리 쪽에서는 클라우드와 사스 쪽에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VC가 있는데요. 그 VC 쪽에서 주창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 굉장히 넓게 사스타 같은 이제 컨퍼런스 가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컨셉이 되었어요. 뭐 아까 제가 얘기한 사실은 그 유즈 베이스 프라이싱 그 가격에 대한 어떤 낮은 진입 장벽을 만드는 거 그리고 고객이 제품을 경험할 때 영업팀이 다가가서 고객에게 제품 데모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제품을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무료 티어를 이용하다가 나중에 결제를 하는 등 사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소프트웨어에서 경험하셨던 많은 기능적인 구성 요소들이 이 제품 주도의 성장에 따라서 도입하고 있는 트렌드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제품 주도 성장에 관련해서는
다음 챕터에 조금 더 제가 챕터를 할애했으니까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품 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거 제품과 관련된 프로덕트 팀에서 사실은 고민해야 되는 어떤 대화가 아닐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오히려 마케팅 혹은 세일즈와 관련된 성장 전략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이전에도 제품 주도의 고객 경험 혹은 제품을 주도로 한 어떤 조직 구조와 같은 논의들은 뭐 2000년도 중반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영업과 그다음에 마케팅에서도 차용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스와 클라우드 기반의 기업을 성장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구나라고 주장을 한 거는 약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2016년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픈뷰 파트너스의 이제 창업자이면서도 매니징 디렉터인 이제 스캇 맥스웰이 이제 블로그를 하나 냈는데, 이제 제품 주도의 성장이 기업의 패러다임 바꿀 것이고 기업이 여기에 맞춰서 모든 전략을 수정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블로그였어요. 그때 이제 그 제품 주도 성장을 이제 아마 주도를 했었던 배경에는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이제 미국에서는 고객을 획득하는 비용이 치솟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계속적으로 기업 가치가 높은 사스와 클라우드 회사들을 발굴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이면의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써놓은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짧게 추각해서는 결국은 로우 터치 세일즈, 그래서 영업팀이 이렇게 가서 고객을 설득하고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제품을 경험을 해보고 빨리 제품에 대한 구매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에서부터 획득한 어떤 정량적인 혹은 정성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제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 피드백 룹을 만드는 등의 일련의 행위들이 제품 주도 성장의 컨셉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제품 주도의 성장에 열광하는지는 아까 제가 한 앞서 3페이지 정도에 설명한 사스와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스타트업들이 가지는 폭발적인 기업 가치와도 맞닿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사스 기업들의 굉장히 높은 기업 가치에 더해져서 사실은 이 제품 주도의 성장과 관련된 성장 레버들을 차용한 스타트업들은 훨씬 더 높은 기업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분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 기업의 가치, 그것을 이제 직전 12개월의 매출로 나눈 멀티플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사스 회사들의 인덱스 매트릭스보다 프로덕트 리드 그로스, 제품 주도 성장을 차용했던 회사들의 포트폴리오들이 훨씬 더 높게 형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연간 성장률도 사실은 이 제품 주도 성장을 한 회사들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높은 기업 가치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고 이 패러다임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언급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닥치고 있고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 출장을 예전만큼 갈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예전에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서 참여했었던 해외의 컨퍼런스들을 예전만큼 많은 빈도로 갈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미 그러한 어떤 깨달음들이 기업들의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것은 디지털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고객에게 다가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디지털 마케팅, 사스 기업에서는 그게 이제 디맨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펑션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 디맨드 제너레이션이 역설적으로는 고객을 유치하는 비용이 훨씬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전과 비교했었을 때 각 메이저 광고 채널들의 광고 비용들이 약 2배 가깝게 성장한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디지털을 통해서 고객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베이 에리아라고 하는 실리콘밸리 쪽에서도 영업사원 한 명을 채용하기 위한 베이스 샐러드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나 마케팅 주도의 성장이 아닌 고객이 직접 제품을 발견하고 고객 유치를 할 수 있는 제품 주도 성장이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품 주도 성장과 대척점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지만 좀 비교를 해서 이해하기 쉬운 것은 영업 주도 성장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언급드린 구매자의 페르소나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 진행되는 어떤 영업의 깔때기, 우리가 보통 세일즈 퍼널이라고 하는데 그 방식이 아니라 고객이 제품을 직접 발견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어떤 가치를 발견하는 행위의 순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세일즈 팀이 열심히 스테이크홀더들을 찾아서 이제 CIO라든지 각 부서의 임원들과 대화를 나눠서 이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면은 이제는 각 사용자들이 제품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결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용자들, 수많은 사실은 개별 이용자, 재무부서의 직원들 혹은 개발자들에게 영업사원이 다가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품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스스로 그 제품을 경험하는데 가입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들이 필요해졌고, 과거에는 데모를 하는 그런 행위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싱글 사인온, 그리고 자동화된 온보딩 프로세스, 개발자들이 스스로 살펴보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큐멘테이션과 같은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품 주도 성장을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료 티어를 이제 운영을 하거나 특정 사용량에 사실은 좀 넘어섰을 때 유료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기능입니다. 즉, 고객이 스스로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일즈가 먼저 다가서서 세일즈가 이제 영업을 매출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이 스스로 사실 셀프 서브, 그 셀프 서브라는 말은 고객이 스스로 경험해보고 결제할 수 있는 사실 구매 플로우를 만들어주는 것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사실 제품팀에서 되게 중요한 시사점은, 예전에는 그 세일즈 퀄리파이드 리드 혹은 마케팅 퀄리파이드 리드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고객의 기회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러한 SQL 혹은 MQL이라고 하는 지표로 측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고객이 어떤 제품을 써보고 이거 좀 돈을 내도 좋겠다라고 하는 제품적인 아하 모먼트를 측정을 하는 프로덕트 퀄리파이드 리드가 굉장히 요즘은 수집하고 관리해야 되는 주요한 지표로서 각광받고 있고요. 이런 제품 주도 성장을 도입하는 회사들, 한 300개의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과 비교를 했었을 때는 제품 주도 성장을 사실은 우리 성장 전략의 주요한 골자라고 보고 있는 회사들은 각 분야에서 굉장히 높은 도입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품 주도 성장은 이 온보딩 자동화, 그 다음에 여기서 고객의 피드백 수집, 그리고 싱글 사인 온과 같은 것들 어떻게 다 개발하지라는 고민을 덜 하셔도 좋을 정도로 이 어떤 제품 주도 성장의 내재화를 도와줄 수 있는 또 사스 툴이 이 안에서 생겨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는 결국 우리의 제품 주도 성장에 맞는 모습들과 전략적인 레버들을 고민해 보시고, 그것들의 유용한 툴들은 저 외부에 이미 시장에 많은 솔루션들이 있으니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는 것도 제품 주도 성장을 몸소 경험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제 장표인데요. 이런 제품 주도 성장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그 성장을 가늠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그 플라이휠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종속되는 하위 지표를 통해 제품 주도 성장의 성공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 3페이지 전쯤에 영업과 세일즈와 매출은 퍼널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혹은 상에서 하로 이제 영업이 매출로 이어지는 퍼널, 일종의 어떤 일방향이었다면은 사실은 고객이 어떤 솔루션을 탐색한 뒤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경험하고 구매에 이르고 그 뒤에 사용성을 인정해 준 다음에 확대 계약을 하는 그 어떤 고객의 경험들이 사실은 기업의 성장에 궁극적으로 기여하는 선순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의 퍼널 컨셉이 플라이휠 컨셉으로 바뀌고 있고, 각각의 종속된 매트릭스들을 관리하면서 한 페이지 전에 말씀드린 프로덕트 퀄리파이드 리드를 통해서 우리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얼마나 만족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를 통해서 우리 제품이 단순히 어떤 매출과 계약 성사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용자들이 열광할 수 있는 제품이 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2021년도 클라우드와 사스 기반의 산업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밌는 트렌드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좀 뜻깊은 자리에서 새로운 발견과 혁신에 대한 어떤 목마름으로 모이신 어떤 오디언스 분들에게 좀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샌드버드의 이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스타트업 중 처음으로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된 샌드버드 코리아의 이상희 대표님께서 글로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의 트렌드라는 주제로 크게 세 가지의 챕터로 나눠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조 강연에서는 AI로 누가 어떻게 돈을 버나라는 주제로 SK 마이서니의 김지현 부사장님께서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오늘 김지현 부사장님의 강연은 아쉽지만 사전 녹화된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지현 부사장님의 강연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지현입니다. 사실 AI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지난 5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AI와 관련된 엔진도 등장하고 알고리즘도 등장하고 또 실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솔루션도 등장한 게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정도 시점에는 AI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 그리고 AI를 어떻게 기업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AI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AI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의 솔루션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실제 AI와 관련해서 다양한 돈 버는 비즈니스 모델도 다양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오늘은 세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AI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떤 기업들이 AI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에 성공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AI 그 자체가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즉 AI의 도움을 받아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과정은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맨 마지막으로는 일반적인 전통 기업에선 이런 AI를 우리의 비즈니스 혁신에 어떤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게 좋을지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정리한 구조인데요. AI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을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맨 아래 부분이 AI와 관련된 컴퓨팅 파워, 즉 칩셋을 만드는 업체들, 일종의 인프라 기업들이죠. 백엔드 기업들이고, 그런 칩셋과 또 AI가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하면 당연히 센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IoT 센서와 같은 데이터 측정과 수집 툴, 더 나아가서는 AI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일종의 칩셋을 만드는, GPU를 만드는 업체들, 이게 맨 하단부에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실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AI 알고리즘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AI와 관련된 전후방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회사, 그런 기업들이 바로 두 번째고요. 맨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런 AI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뾰족한 버티컬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AI 솔루션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맨 끝에는 그런 솔루션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원래 우리 회사의 본업일 수도 있고 혹은 신규 비즈니스 모델일 수도 있고, 그런 비즈니스를 해결하는 데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있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플러스 1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단에 위치한 기업들이 주로 엔비디아나 인텔이나 AMD나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반도체 칩셋 회사들이죠. 더 나아가서는 IoT나 MCU나 이런 거와 관련된 센서나 기타 다양한 형태의 통합, MCU 반도체 칩셋을 만드는 회사들이 맨 하단에 있고요. 그 다음이 바로 이런 인프라 위에서 가동되는 실질적인 AI 알고리즘을 만드는 회사들이죠. 근데 문제는 AI 알고리즘이 고도화되기 위해선 결국 그 알고리즘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잘 축적하고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AI 알고리즘들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위에 그런 걸 기반으로 실질적인 뾰족한 버티컬한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죠. 예를 들면 중국의 센스타임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인식하는 그쪽에 최적화된 형태의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우리 국내인 솔트루스 같은 경우에는 챗봇 상담과 같은 사람을 대체해서 쉽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상담을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다 이러한 인프라와 이런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문제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로 거듭나고 있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위에 이제 이런 걸 실제 우리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기존 전통 기업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맨 하단에 있는 하드웨어 인프라를 만드는 엔비디아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영상을 보면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왕이 3D 카메라, 이 전면을 다 촬영하는 카메라 앞에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렇게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고스란히 엔비디아의 AI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게 AI 휴먼입니다. 자, 즉 엔비디아의 AI 엔진으로 만든 가상의 젠슨 왕인 거죠. 사람만 그렇게 촬영하는 게 아니고요. 공간 모두를 다 그렇게 카메라로 촬영해서 AI로 더 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 공간은, 그리고 젠슨 왕은 실제 사람이고 실제 피지컬한 물리적인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 바로 AI가 만든 가상의 젠슨 왕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아바타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젠슨 왕은 엔비디아의 AI 전략을 발표를 할 때 본인이 직접 나와가지고 촬영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가상의 AI 휴먼을 통해서, 아바타를 통해서 재현한 거를 그대로 영상으로 송출했습니다. 그렇게 구현된 영상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게 진짜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고요. AI로 만든 공간입니다. AI로 만든 모든 오브젝트들이고 진짜 같죠? 아니, 오히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습니다. 어떤 게 더 리얼한지 알 수가 없다고요. 이걸 딱 보면 화면에 나와 있는 각 오브젝트들의 이 섬세함, 그리고 빛의 반사, 이런 것들이 정말 자세하게 묘사된 걸 볼 수가 있어요. SF 영화에서나 보던 거를 실제 엔비디아의 AI 솔루션으로 구현했다는 거죠. 네, 이게 사람이 아닌 겁니다. AI 휴먼인 거죠. 바로 이런 걸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게 바로 엔비디아의 GPU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AI로 돈 버는 기업의 맨 하단 부분에는 이렇게 AI와 관련된 솔루션을 잘 만들기 위한 엔진을 더욱더 가속화해서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가 있는 것이고, 그런 기반 인프라로서 이런 GPU를 만드는 기업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엔비디아 이외에도 앞서 소개해줬던 AMD와 인텔과 같은 기존의 반도체 칩셋 만드는 업체들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구글이나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국내의 네이버 같은 이런 회사들이 기존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겠어요.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고도화하다 보면 그런 AI가 고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고, 두 번째가 컴퓨팅 파워거든요. 그 컴퓨팅 파워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GPU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GPU를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AI와 관련된 알고리즘의 맨 아랫부분에는 이런 하드웨어와 관련된 인프라가 있다는 거죠. 컴퓨팅 파워가 있고, 그런 기업들이 첫 번째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솔루션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입니다. 이종 로봇이죠. 아주 자세하게, 거의 뭐 기울어진 그런 부분까지도 넘어지지 않고, 심지어 저런 평행봉에서도 사람보다 더 아주 흐트러지지 않고 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덤블링까지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착지하죠. 물론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한 그 중간중간의 시행착오는 어마어마했죠. 마치 우리 사람이 걸음마를 하면서 여러 번 넘어지는 것처럼 로봇은 그보다 더 많은 넘어짐을 경험하죠. 그런 넘어지는 과정 속에서 데이터가 모아져서 아까 엔비디아와 같은 GPU를 기반으로 해서 더 고도화된 거죠. 어떤 게? 이족 보행하는 로봇이 정교하게 넘어지지 않고 뛰어다닐 수 있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막 돌이 있고 평행봉과 같은 아주 특수한 환경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잘 걸을 수 있는 그런 로봇이 탄생한 겁니다.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현대자동차가 인수했죠. 그리고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로봇이 이렇게 비즈니스에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4종 로봇은 그 건설 현장, 그런 곳에 가서 다양한 건설 현장을 누비면서 사람이 누비기에는 위험하고 되게 불안한 그런 공간들을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곳곳에 합니다. 3D 스캐너, 3D 카메라로. 그렇게 촬영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클라우드에 전송을 하게 되죠. 그렇게 클라우드에 전송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공사 현장과 관련된 문제점들 혹은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현재의 상태, 스테이터스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건설 현장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도난부터 시작해서 어떤 방범 같은 그런 용도로서 활용되는 솔루션으로 거듭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AI를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한 겁니다. 그런데 엔비디아하고는 좀 다르죠. 엔비디아는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 인프라를 수많은 AI 엔진들에게 제공하는 회사인 것이고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AI를 기반으로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로봇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거를 건설 현장과 같이 아주 특수한 환경에서 쓰일 수 있는 비즈니스 관련된 최적화된 솔루션을 만드는 데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AI 그 자체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AI는 기초가 되어서 그 AI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조차도 그 하드웨어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AI로 직접 돈을 버는 경우도 있고 그 AI를 기반으로 다른 데 활용을 해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서로 다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세 번째 사례입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회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AI데이에서 테슬라의 미래 기술, 또 자율주행 관련된 AI 기술을 발표를 하면서 아주 재밌는 영상을 하나 발표합니다. 이 영상을 잠깐 보시죠. 제가 일부러 고속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화면을 보게 되면 아니 이게 무슨 자동차 회사의 전략 발표회 같지 않고 무슨 엄청난 하이 테크놀로지 기업이 발표를 하는 것과 같은 되게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그리고 또 CPU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발표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영상이 있어요. 자, 여기를 잘 보게 되면 테슬라가 도조라고 불리는 새로운 AI와 관련된 컴퓨터 시스템, 슈퍼컴퓨터죠. 이걸 만드는 기술 백그라운드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테슬라가 자동차를 만드는 걸 보여준 게 아니라 그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최근 기술 중에 하나인 자율주행, 그 자율주행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자율주행을 위한 AI 엔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또 그 AI 엔진은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형태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엔비디아처럼 맨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그냥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거고 테슬라도 다른 자동차 회사처럼 자율주행으로 가는 자동차를 만드는 건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래로 판 거죠. 맨 아래로. 엔비디아처럼. 그래서 자율주행에 가장 필요로 하는 자율주행 AI 엔진을 가동시키기 위한 컴퓨팅 파워, 그 부분을 도조라고 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고 있다.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근데 그걸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컴퓨팅 파워를 다른 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AI 기업으로 거듭난 겁니다.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은 달라진 거예요. 차를 만들어서 파는 기업임과 동시에 그 차를 만들다 보니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율주행, 그 자율주행을 만드는 데 더욱더 필요로 하는 컴퓨팅 파워, 그 컴퓨팅 파워를 만들다 보니 도조라고 하는 것까지 이어진 거고 그 도조를 우리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제공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존 AWS죠. 클라우드 비즈니스. 아마존은 인터넷 쇼핑몰이잖아요. 근데 아마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니 당연히 거대한 클라우드 시스템이 필요했고 그 클라우드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 야 이걸 왜 나만 사용하지? 이거 자체를 비즈니스 모델화해서 다른 IT 기업에 제공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지금 아마존의 전체 비즈니스 모델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캐시카우, 수익의 원천은 따지고 보면 AWS에 있거든요. 인터넷 커머스 유통업체가 완전히 클라우드하는 IT 기업, 빅테크 기업으로 거듭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AI를 자기들의 자동차에 쓰이는 솔루션으로서 그친 게 아니라 그 솔루션을 만들다 보니 컴퓨터 시스템, AI 엔진을 더욱더 가속화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 거기까지 접근한 거고 그게 도조고 그 도조를 우리만 사용할 게 아니라 다른 기업에 제공하는 또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한 거죠. 이렇게 세 가지의 AI와 관련된 회사들이 전혀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인터넷과 관련된 최근 테크놀로지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발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이퍼 사이클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에 최근의 기술들을 집어넣어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IoT나 혹은 최근 하드화되고 있는 메타버스나 기타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이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환호를 받으면서 거품에 있다가
나락을 겪기도 하고 또 빠른 시장 돌파력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과 안정기를 겪게 되는데 AI는 사실 이미 거품은 가셨고 나락도 이미 진작에 끝났고 지금은 거의 본격적인 성장기에 있습니다. 성장기. 근데 그 AI는 AI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진 않아요. AI가 더욱더 비즈니스 모델로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AI를 도와주는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기술들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AI가 실제 고도화되기 위해서 꼭 핵심적으로 필요한 데이터고요. 그런 데이터가 더욱더 방대하게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를 측정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해주는 IoT 센서고요. 맨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연동돼서 동작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전체적인 시스템, 즉 클라우드죠. 그래서 AI 그 자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IoT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라고 하는 세 가지와 함께 존재하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이미 벌써 거품은 끝났고 벌써 진입기를 넘어서서 성장기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네 가지 기술은 그냥 IT 기업,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한국으로 따지면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 쿠팡 이런 회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존 전통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다양한 산업을 혁신시키고 있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사례로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교통산업 부분에 있어서 혁신을 하고 있는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카카오 모빌리티의 사례입니다. 나도 알아서 따라가는 기술입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낮 영동고속도로. 도로를 달리던 대형 화물차가 앞선 차량에 합류 요청을 보냅니다. 선두 차량이 승인하면 차량 간격이 좁아지고 뒷차 운전자에게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말을 페달에서 떼세요. 오늘 핸들에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자율주행과는 좀 다르죠. 화물차 여러 대가 선두 차량을 따라 알아서 움직이는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이렇게 트럭들, 차들은 운전대를 큰 잡지 트럭들을 서로 연계해가지고 알아서 방향을 자율주행을 하는 군집주행 앞차가 기술입니다. 급제동을 하면 뒷차도 멈춰서고 중간에 다른 차가 끼어들면 알아서 간격을 넓힙니다. 가장 큰 장점은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는 겁니다. 장거리를 뛰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중간에 간식을 먹거나 스트레칭을 할 화물차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달리면 뒷차들은 공기 저항이 줄어들어 연비가 4에서 8% 단순하게 주행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연비를 줄여줌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정도로 추정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비용 절감도 가능해지죠. 이걸로 돈을 버는 방법도 찾고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 수익을 정부가 버는 비즈니스 곁들이는 모델까지도 화물차들을 연결해서 이어서 수수료를 연이어서 받는 보여주고 겁니다. 있습니다. 총 차량의 이득 중에 90%를 선두 차량과 플랫폼에 분배한다고 가정하면 선두 차량 운전자는 연평균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자,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세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느끼는데 첫 번째는 아니 이런 군집주행과 관련된 교통시장이잖아요. 또 따지고 보면 물류시장이고 이런 트럭과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기존에 있었던 트럭 회사나 제조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 말랑말랑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같은 인터넷 기업이 만드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에 근간이 결국 AI인데 AI로 돈 버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구나. 앞서 소개해드렸던 세 가지 사례하고는 또 다른 형태의 돈 버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 AI를 기반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해주고 효율성을 극대화해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다른 형태의 구독 비즈니스 모델로 이런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사들끼리의 비용을 절감해주고 또 편리함을 제공함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구독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AI 그 자체가 다른 기업에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AI 그 자체로 하나만으로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그 AI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더욱더 다변화시키고 고도화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AI는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되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기업은 비즈니스의 혁신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이 로봇팔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물건을 쥐었다가 놓았다가 물건의 형태는 다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쉐이프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또 말랑말랑한지 얼마나 촉감이 어떤지도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잡고 놓치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 모든 로봇팔들이 학습을 하죠. 그렇게 학습된 데이터는 어디로 모이겠습니까? 클라우드로 모이게 되죠. 클라우드에 모인 수많은 이 로봇팔들의 데이터는 합쳐져서
그걸 기반으로 AI가 고도화되죠. 그 AI가 뭐죠? 물건을 잘 잡을 수 있는 그 AI가 고도화되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볼 수 있냐면 이 로봇 팔들은 다 IoT 센서죠, 일종의. 그 IoT 센서도 AI와 관련된 사업의 첫 번째 기회예요. 그리고 이 IoT 센서들을 달린 이 로봇 팔들이 보다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건을 잘 잡을 수 있는 그 고도화된 AI가 잘 만들어지기 위해선 이런 로봇팔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계속 AI가 알고리즘이 고도화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고요. 그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회사가 아까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의 도조 같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모든 AI는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를 센싱하는 IoT와 같은 하드웨어 인프라와 관련된 비즈니스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진 인프라 이외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AI 알고리즘. 근데 그 AI 알고리즘은 다 다르죠. 자율주행과 관련된 알고리즘도 있고 아까 우리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처럼 넘어지지 않는 로봇을 뛰어다닐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그런 AI가 있고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물건을 잘 잡을 수 있는 AI가 있고 그렇게 고도화된 AI들이 있는 거죠. 알고리즘이. 그래서 그걸 만드는 회사가 있고 세 번째로는 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이 알고리즘을 다양한 산업에 판매할 수도 있고 솔루션으로서 아니면 우리 회사가 그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그걸 기여를 받아서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하는데 이걸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AI는 다양하게 펼쳐진다고요. 그러니 AI와 관련해서 돈을 벌고 싶다 혹은 비용을 절감하고 싶다 혹은 그 AI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기업이 있다면 우리는 AI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전이시키고 그걸 기반으로 실질적인 비즈니스 혁신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는 과정에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야 되고 어떤 건 외부의 아웃소싱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핵심 코어 기술은 내재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리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크게 AI를 고도화하는 과정에는 이렇게 6가지의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모든 시작은 결국 데이터의 측정과 수집이에요. 두 번째,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가 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비즈니스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정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클렌징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데이터셋을 잘 정의를 하고 기준 데이터를 잘 정의를 한 데이터 클렌징 작업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걸 기반으로 우리 AI 알고리즘을 고도화할 수 있는 모델링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 모델링이고 네 번째는 그렇게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분석을 하면서 AI 알고리즘이 분석해서 실제 해법을 내놓으면 그 해법이 늘 옳은 건 아니거든요. AI가 더욱더 똑똑해지려고 하면 문제점을 바로잡아주고 체크해주고 그와 관련된 정정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지 AI가 계속 고도화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네 번째로 체크가 필요하고 다섯 번째는 그런 AI를 실제 사업 현장에 적용을 해봐야죠. 적용을 해보는 과정 속에서 AI 모델링을 바꿔야 될 수도 있고 다른 엔진으로 다른 알고리즘으로 바꿔야 될 수도 있고 혹은 중요한 데이터를 측정을 그동안 안 했었어. 그렇다고 하면 그런 데이터를 측정도 해야 되고 또 데이터 정제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가 오류가 발생했었네. 데이터 정제를 이런 방식으로 피보팅 해야 되겠네. 그런 것들이 바로 실제 사업 현장에서 AI를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유틸라이즈, 활용을 해야 되고 맨 마지막이 그렇게 해서 AI를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이 6가지가 계속 반복되면서 뾰족한 AI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뾰족한 AI를 남한테 제공할 수도 있고 마치 테슬라의 도조나 아마존 AWS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면 우리만의 비즈니스 솔루션으로서 내재화해서 우리만 사용하면서 그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어떤 특정된 비즈니스의 규모를 계속 키워가고 다른 기업들이 상대도 할 수 없을 만큼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죠. 그런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AI와 관련해서는. 그런 AI와 관련된 전략 부분들을 실제 제조업에 접목을 해서 실제 고도화하고 있는 5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구글이 인수한 네스트라고 하는 회사죠. 자, 화면을 보십시오. 네스트라고 하는 회사는 온도 조절기를 만드는 회사였었는데 구글이 인수한 이후에 제조업체로 거듭납니다. 스마트홈 플랫폼 제조업체로.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게 네스트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에요. 그래서 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내 집 주변에
누가 방문했는지, 어떤 모르는 사람이 움직이는지를 다 저렇게 캡처해서 보여주죠. 물론 녹화도 해주고요. 집안 곳곳 그리고 집 밖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그 카메라를 통해서 집안 전체를 감시할 수가 있는 거죠. 녹화된 영상을 통해 가지고 누가 언제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도 다 모니터링할 수가 있죠. 이건 이미 벌써 기존에 있었던 대부분의 IP 카메라가 제공하는 거하고 기능이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잠깐 화면의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얼굴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내가 등록한 우리 가족인지 아니면 모르는 사람인지 이걸 인식을 하죠. 그리고 강아지 소리도 구분해서 알아요. 그래서 누가 강아지가 짖었는지 아니면 사람의 목소리인지, 즉 터킹이냐 바킹이냐 혹은 사람이나 강아지 소리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사운드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 줍니다. 정리를 하면 네스트라고 하는 카메라는 기존 IP 카메라와는 달리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모여서 구글의 AI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촬영되고 있는 영상에 있는 소리든 그 영상에 있는 사람 얼굴이든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어떤 기능이 제공되고 있느냐? 택배가 왔을 때 택배는 이렇게 상자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자를 인식해요. 그래서 택배가 도착했는지 현관문 앞에 택배가 놓여져 있는지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 전체를 모니터링하면서 강아지가 짖고 있는지 혹은 강아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체크를 해서 내 스마트폰 알람으로 알려주죠. 계속 기능은 고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집안 같은 경우 혹은 애완견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엔 이렇게 펜스를 쳐서 이렇게 화면에 펜스를 쳐서 이 펜스 영역을 넘어서는 경우에 바로 알려주는 기능까지도 제공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카메라가 똑똑해진 거예요. 기존에 제공하지 않던 기능들이 제공된 겁니다. 정말 신박한 기능 중에 하나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앞에 현관문 앞에 택배 기사가 왔는데 그 택배 물건을 내려다 뒀는지 이런 것들을 인식해서 알려준다니까요. 이게 계속 기능이 추가되는 겁니다. AI 덕분에. 자, 그러면 구글의 네스트라고 하는 카메라가 제공하는 이 AI는 다른 외부 업체에 이 알고리즘을 판매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AI 알고리즘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의 스마트홈 보안 시스템이든 이런 각종 장비들을 더욱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게끔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기업마다 전략이 다르겠죠. 근데 구글은 후자를 선택했죠. 이 AI 엔진을 외부에 공개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네스트라고 하는 회사의 미래 비전으로 잡고 더욱더 이 기능을 고도화하면서 본인들의 네스트 스마트 홈 기기들, 자물쇠, 초인종, 더 나가서는 카메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판매하고 심지어 이런 기능들은요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네스트 어웨어라고 하는 구독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카메라 구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카메라 구매한 다음에 월, 연간, 매월, 매년 돈을 지불하면서 이 기능들을 쓸 수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제품 팔아서 좋지, 그 제품을 사용하면서 구독 비즈니스 모델도 있으니까 좋지, 넷플릭스처럼. 그러다 보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펼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 AI 알고리즘은 이 회사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기여하는 핵심 코어 동력이 되고 있는 거죠. 이 AI 솔루션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자사 하드웨어를 판매하고 자사의 서비스, 스마트홈 보안 시스템을 더욱더 매월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캐시카우로 가져가는데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겠죠. 이렇게 AI가 한 제조회사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밑거름이자 마중물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AI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인더스트리얼 AI가 바로 제가 지금껏 쭉 소개해드렸던 기업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B2B에 특화된 버티컬한 영역 부분의 수많은 AI들이죠. 자율주행이 됐든 군집주행이 됐든 페이스 레코그니션, 얼굴 인식이 됐든 아까 물건을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하는 그런 인식 기술이 됐든 어떤 특정한 회사가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AI로 해결해 주는 데 쓰는 B2B AI 솔루션들이 있죠. 근데 그 솔루션들은 내가 직접 우리 회사의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남한테 제공할 수도 있죠. 이게 첫 번째 좌측이고요. 지금까지 얘기하였던 두 번째 AI는 프론트 AI입니다. 프론트 AI는 쉽게 말하면 소비자들이 일반 사용자들이 쓰는 AI를 말합니다. 우리 스마트 스피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국내에도 뭐 네이버부터 시작 네이버 클로바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미국에서는 구글과 아마존, 알렉사 이런 것들이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서 AI 비서가 말로만 하면
다 알아서 자동으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AI 어시스턴트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프론트 AI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B2B 쪽 AI와 관련된 돈 버는 방식,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드렸고 지금부터는 프론트 AI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만든 에코라고 하는 스피커입니다. Hi there. And they say Alexa and ask a question or give a command. Alexa, how many tablespoons are in 3/4 cup? 알렉사하고 부르면 스피커가 깨어나죠. 그리고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명령한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답을 줍니다. 굳이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아도, 찾아보지 않아도 말로만 하면 답을 알려주고, 또 집안에 있는 수많은 조명기구나 또 에코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들, 가전기기, 냉장고 세탁기부터 시작해서 선풍기,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도 가동시킬 수 있죠. 말로 앱을 실행을 해서 누르는 게 아니라 말로 다 조작할 수 있습니다. 날씨, 그리고 아마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존 쇼핑몰과 연동시켜서 내가 인터넷 아마존에 주문한 물건이 어디쯤, 언제쯤 배송되는지도 알 수 있고, 또 새로운 물건을 주문할 수도 있고, 자주 구매하는 생필품들, 세제부터 시작해서 기저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즉각 내가 평소 주문하던 것들을 바로 요청을 해서 주문할 수 있죠. Alexa, tell me a joke. Why did the bubblegum cross the road? Because it was 이렇게 stuck to 농담 the chicken's 따먹기도 foot. 심심할 때 알렉사를 불러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유머도 알려달라고 하면 유머도 알려주고 그러죠. There's an 80% chance of rain. The Echo is a tool 5년 전에 나왔어요. 아마존 알렉사가. 구글홈과 구글 어시스턴트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처음 나올 때만 해도 과연 이런 스피커가 필요하냐, 그리고 아마존이 이런 비즈니스까지 하냐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음악 듣고 뉴스 듣고 날씨 듣고 책 읽어주고 내 캘린더 일정 확인해주고 캘린더 등록하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마치 우리 스마트폰 앱이 못하는 게 없잖아요. 택시도 불러주고 배달도 시켜주고 쇼핑도 할 수 있고 별의별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마존의 알렉사 탑재된 에코 스피커도 그러고 있죠. 그리고 스피커의 종류도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줄 수 있는 시계 형태도 있고, 그리고 벽에 걸 수 있는 벽걸이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사는 자동차에 들어가기도 하고, 가전기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전자기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알렉사가 중요한 디바이스의 인터페이스가 되고 있죠. 마치 컴퓨터를 조작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키보드와 마우스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도처에 있는 이런 전자기기, 사물들은 키보드를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로 버튼으로 눌렀다 껐다 이 반복적인 작업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만약 알렉사가 탑재되면 내 목소리로 자유롭게 다양하게 조작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아마존의 알렉사입니다. 그 아마존의 알렉사가 지금은 거듭나서 아마존에서 만드는 수많은 디바이스들 거기에 탑재되고 있죠. 아마존이 만든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태블릿,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기기에 이렇게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안경에도 탑재가 되고 있어요. 아마존이 안경 만드는 거 아세요? 방범기기, IP 카메라에도 알렉사가 탑재되고 있고요. 더 나가서는 전자레인지가 있는데요. 아마존이 만든. 그 전자레인지에도 알렉사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팝콘을 넣으면서 팝콘 3분을 해야 되나? 온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지? 그런 고민할 필요 없이 알렉사 호출한 다음에 나 팝콘 넣었어 라고 하면 자동으로 세팅이 되죠. 자, 그렇게 전자기기들이 알렉사라고 하는 AI 엔진과 만나면서 똑똑해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중소제조업체가 우리의 전자기기를 보다 스마트하게 만들려고 하면 내가 독자적으로 AI를 개발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마존과 제휴를 맺어서 알렉사를 연결시키는 게 나을까요? 투자가 낫겠죠.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내가 AI와 관련된 알고리즘 있는 것도 아니고 소프트웨어, 기술 인력, 역량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물론 그에 합당한 돈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게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이고 우리 회사는 우리 기기를 똑똑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일석이조고, 그리고 아마존은 그런 레퍼런스를 계속 확대해가고 있죠. 그런 아마존이 만든 새로운 디바이스들입니다. At Ring, we invent stuff like the Ring Video Doorbell, Ring Alarm, and so much more. But where do we go from here? Introducing Ring Always Home Cam. Yeah, it's a camera. 날아다니는 드론인데 카메라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알렉사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바깥에서 이제 우리 집안을 확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집안 전체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 드론이 내가 밖에서 명령만 하면 야 지금 우리 집에 무슨 일 없나 좀 살펴봐줘. 그러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창문이 혹시 열려 있는 건 아닌지, 문이 닫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감시해서 바로 보내줍니다.
Frankly, I blame the 이거 뭐 공상 과학 영화에서는 나오는 게 되는 세상이라고. 저렇게 누군가 밤에 몰래 들어오면 드론이 출동을 하죠. 드론이 출동을 해서 거기 창문이 왜 열려 있는지 누가 들어오는지 감시해서 바로 알려주기도 하죠. Introducing 아주 always 똑똑한 드론이죠. only from Ring. 거의 뭐 강아지보다 훨씬 집을 지켜주는 강아지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기기가 스마트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알렉사와 연동됐기 때문에. 이게 바로 프론트 AI라고요. 프론트 AI. 일반 사용자들이 집안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죠. 그 AI를 아마존이 그리고 구글이 우리 국내에선 네이버가 SK텔레콤이 카카오가 만들고 있죠. 스마트 스피커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전자기기, 가전기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화면에 보여지는 것과 같은 로봇의 형태, 아스트라라고 하는데요. 아스트라라고 하는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아마존이. 이 로봇 덕분에 이제 드론처럼 떠다니는 게 아니라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능형, 인텔리전트한 라이프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는 게 아마존의 계획인데 저런 아주 독특한 로봇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알렉사 덕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존의 알렉사라고 하는 AI죠 일종의 마치 테슬라의 자율주행처럼 그 알렉사는 알렉사 그 자체로 돈을 버는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춰진 겁니다. 스피커에도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근데 그게 아마존이 만든 아까 구글 네스트는 구글이 만드는 거에만 탑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알렉사는 다양한 외부의 제조업체들, 중소제조기업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죠. 마치 우리 MS의 윈도우가 수많은 컴퓨터 제조업체의 컴퓨터와 노트북에 탑재되는 것처럼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태블릿과 수많은 전 세계의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알렉사를 전 세계 수많은 중소제조업체 디바이스에 탑재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거 자체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겁니다. AI로 이렇게 돈 버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죠.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넘사벽이죠. 빅테크 기업이나 할 수 있죠. 단 그 기술을 우리 중소제조업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 활용한다고 하면 그 활용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의 비용을 투자해야 되고 우리는 얼마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건 온전히 우리 중소제조업체의 고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다양한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3년 전 CES에서 제가 촬영한 사진이에요. 여기를 보면 CES에 정말 많은 업체들의 상품들, 디바이스들이 전시되거든요. 전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제품은 구글 어시스턴트가 탑재되어 있어요. 우리 제품은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지가 탑재되어 있어요. 우리 제품은 애플 시리하고 연동돼요. 우리 제품은 아마존 알렉사하고 연계됩니다. 우리 건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이유는 우리 전자기기가 다른 동종업계의 경쟁사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데 있어서 당연히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AI를 고도화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이런 전문적인 AI, 프론트 AI 기업들과 제휴를 통해서 서비스화 시킨 겁니다. 그러면 우리 디바이스가 다른 경쟁사 제품보다 더욱더 스마트해지니 우리 고객들 입장에서는 더 편리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편리하게 하기 위한 기술을 독자적으로 가져가기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AI와 관련된 돈 버는 방식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경우에 따라선 AI 알고리즘을 고도화할 수도 있고 내재화해서 그게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선 내재화하기보단 외부 거 잘 만들어진 걸 가져다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거죠. 그 선택지 이외에 아예 사용하지 않는 건 답이 아니에요. 아예 사용하지 않으면 경쟁 우위에서 뒤처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제 발표를 토대로 우리 기업은 과연 AI를 왜 사용하는 게 좋을까?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우리 기업은 그걸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이 가능해질까? 어떤 가능성과 기회가 생길까? 이걸 고려하고 그 과정에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AI 전략은 어떤 방식, 즉 how, 어떤 방식의 전략을 추진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 방법이 AI 전략입니다. 자,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